일독 일행 독서법 유건용 지역 북로그 컴퍼니 출판사 유건용 초인용쌤 국내 최대 독서 카페 어셈피플 대표이자 국내 최대 자기계발 파워블로거 초인용쌤의 자기계발 이야기를 운영 중인 독서 경영 컨설팅 CEO 불안 어린 시절과 문자로 낙인 찍힌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나 독서에 빠져들었다. 분야를 막론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읽다 보니 일독일행 즉 한 권의 책을 읽고 가슴에 남는 한 가지를 행동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현재 전국에서 독서 경영 모임과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일독일행, 독서법과 시간관리, 개인 브랜딩 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더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으로 뜻을 함께하는 젊은이들과 봉사활동에도 전념하고 있다. 이 책에는 문제아이에서 청년 CEO로 성장한 저자의 생생한 인생 역전 스토리와 수만 명의 책플레들이 인정한 독서 고수의 책 읽기 비법이 담겨 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불안 가정, 새어머니의 학대, 끝없는 방황, 문제아, 낙인이라는 벽 앞에 스스로 좌절했지만 이제는 좌절하지 않는다. 내 앞을 가로막은 모든 벽들이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또 다른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1급 문제아이에서 독서 천재로 운명을 바꾼 남자. 지금부터 시작할 긴 이야기에 앞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 나는 수많은 독서광들처럼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책이라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했고 책 읽을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할부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21살에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다. 책의 내용을 떠나서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 후 손에서 책을 놓아본 적이 없다. 폭주족 문제아였던 내가, 우범 청소년 관리 대상이었던 내가, 독서 강의자, 독서 경영 컨설팅 CEO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책을 읽기 시작한 후 내 삶은 놀랄 정도로 변했다. 우선 독서 전과 후의 나를 몇 개의 키워드로 소개해 보겠다. 책을 읽기 전의 나, 부모님의 이혼, 새어머니의 학대, 폭주족, 문제아, 패싸움, 가출, 우범 청소년 관리 대상, 파출소, 경찰서, 법원, 지방 전문대, 학점 1.74, 게임 중독. 책을 읽은 후에 나, 독서관, 하루 한 권 이상 책 읽기, 독서법, 시간관리법, 독서 노트 작성법, 다이어리 작성법 강의, 청소년 멘토, 포스코 자기계발 칼럼 연재, 각종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출연인, 매일 신문 인터뷰, 독서 모임 리더, 독서 경영 컨설팅 CEO. 나의 각오는 한마디로 불행거자체했다. 내가 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나는 시골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맡겨졌다. 8년이 지났고 재혼한 아버지가 나를 인천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재혼한 후에도 밖으로만 나돌았고 새어머니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나에게 풀었다. 악몽과도 같았던 새어머니의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 친어머니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기까지 약 3년 반 동안 나는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유 없는 매질에 몇 시간이고 휘둘리는 매질에 하늘이 노래지기 일쑤였다. 다행히도 친어머니와 다시 살게 되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나을 기미가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가출한 후 툭 하면 집을 나갔다. 학대의 기억이 나를 올가며 성격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내 자아는 심하게 흔들렸다.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 커닝을 하다 덜쳐 두 과목이 0.7이 되면서 학업을 포기했고
고등학생 때는 매일이 싸움 아니면 폭주의 연속이었다. 하루가 멀다고 사고를 쳐 파출소, 경찰서, 법원까지 드나들었다. 때문에 우범 청소년 관리 대상에 올라 형사에게 수시로 연락을 받았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지각과 결석을 반복했고 영어 과목이 있는 줄도 모른 채 학교에 다녔다. 수능 당일에도 유흥비를 벌기 위해 피자 배달을 하느라 시험지조차 보지 못했다. 너 이렇게 삶의 사회에 나가서 쓰레기 취급밖에 못 받는다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돈 많으면 100% 합격하는 지방전문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냈다. 게다가 게임 중독에까지 빠져 하루에 18시간씩 PC방에 틀어박혀 살았다. 이렇게 나는 학교와 세상 어머니를 던진 채 사고만 치며 살았다. 그 누구도 나를 말리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 내게 손 내밀려 했지만 내가 그 모든 손길을 밀어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더 암담했던 것은 나와 비슷한 사람만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금, 목, 자, 흙, 먹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사람도 금께 물든다. 라는 말이다. 내가 금은 목이었다. 나는 스스로 내 주위를 금께 물들이며 검은 사람들만 자석처럼 끌어들였다. 나는 내가 싫었다. 무식한 내가, 싸움만 하는 내가, 어머니 눈물의 이유인 내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내가 끔찍하기 싫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인간 쓰레기로 남을 것 같았다. 변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걸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아주 우연한 기회로 책 한 권이 손에 들어왔다.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펼쳤고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 다음 페이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내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책을 읽어나갔다. 당시만 해도 신병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나는 틈만 나면 화장실에 숨어서 책을 읽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을 때의 희열이란 나는 지금도 그때의 가슴 벅참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뒤로 장르 구분 없이 눈에 보이는 책을 몰래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뿌리 뽑을 수 없을 것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씩 뽑혀 나갔다. 나의 각오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그제야 삶의 방향과 존재의 이유 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나는 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변해갔다. 책이라는 한 줄기 빛이 커다란 태양으로 변해 나를 비추고 있었다. 일독 일행,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책을 품에 안고 산지 14년이 지났다. 책을 읽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어제의 나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길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 책을 읽고 이렇게 실천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현재 회원 1만 명이 넘는 독서 카페와 하루 방문자 수만 2만 명이 넘어가는 자기개발 파워 블로그, 1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몰고 다니는 SNS를 운영하고 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발구던 쳤지만 이제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자와 서로 도우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내 안의 두려움을 애써 극복하고 없애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 역시 나와 평생 함께할 동반자란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책을 읽기 전에는 불우한 가정, 세문의 학대, 끝없는 방학, 문제와 낙인이라는 벽 앞에 스스로 좌절했지만 이제는 좌절하지 않는다. 내 앞을 가로막은 모든 벽들이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또 다른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한 지혜로운 자는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일독 일액.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가지만 실천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해서 이영석 사장은
나는 똥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 나도 마찬가지다. 있는 척도 해보고 유식한 척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금방 밑바닥만 드러날 뿐이었다. 대신 불평불만만 하고 있진 않았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쉬지 않고 책을 읽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했으며 내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현실에 안주하며 불평불만만 삶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책을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독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능력도 백도 스펙도 없던 사람이 책으로 기해지는 법을 전파하고자 한다.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와 일독일행 비법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책을 읽어요? 책이 좋다는 건 알죠. 그런데 도저히 책에 손이 안 가요. 책 많이 읽으면 뭐해요? 어차피 내용도 다 기억 못할 텐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수많은 독서 모임과 강연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과 푸념들이다. 이 말을 시작으로 독서법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장부터 소개하는 나의 일독일행 비법이 많은 이들의 독서 기회잡이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이라도 지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욕심을 내본다면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인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한다. 구제불능문자는 변했다. 아니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그러기까지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독자들 차례다. 나의 10년을 길잡이 삼아 1년만 이 책대로 실천해 본다면 보이지 않던 인생의 화살표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책이 나오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준 북노브 컴퍼니 출판사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 세상 유일무이한 기적 같은 내 아내,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큰 도움을 주시는 주 로사 퍼시픽 이정교 대표님, 그리고 내 영혼의 샘물과 같은 어센 핏벌 식구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유건용.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뻔한 얘기. 나 같은 똥개도 할 수 있다. 세상이 두려운 아이.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새어머니의 학대. 부모님은 내가 1살 때 이혼했다. 나와 형은 그 후로 8년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찾아왔다. 아버지는 친어머니의 동의 없이 형과 나를 당시 아버지 집이었던 인천으로 데려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자상하던 새어머니가 인천에 오자마자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와 3년 반을 살았다. 그 시간은 내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다. 그때 우리 형제는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반찬은 하나에 한두 가지였고 그마저 똑같은 반찬일 때가 많았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수많은 음식들은 모든 새어머니의 친척들에게 돌아가기 일쑤였다. 아버지는 재혼한 후에도 밖으로만 나돌았다. 집에 오더라도 새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후 또다시 집을 나갔다. 아버지에 대한 새어머니의 배신감과 원망, 불신, 곡심과 스트레스는 나와 형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특히 아버지가 집에 없는 날은 우리 형제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새어머니는 나와 형을 학대해야만 화가 풀리는 사람 같았다. 잦은 매질은 물론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혔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텔레비전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는데 우리는 설마 들키겠느냐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았다. 방에 있는 어떤 물건도 건들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새어머니는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갔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외출할 때 문틈에 표식을 해두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일로 심한 매질을 당했다. 한번 매질이 시작되면 2시간이 기본이었다. 하루는 이런 날도 있었다. 새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있던 저금통 2개를 갈랐다. 그리고 지폐와 동전들을 세어보더니 왜 동생인 내가 형보다 돈이 더 많으냐, 어디서 돈을 훔쳤냐만 나를 엇박지르기 시작했다. 나도 형보다 내가 왜 돈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또다시 매질이 시작됐다. 지금 기억으로는 5시간도 넘게 맞았던 것 같다.
빗자루가 3개 정도 부러졌을 때 나는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매질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훔친 곳을 말하라며 더욱 거세게 나를 몰아붙였다. 새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터집 잡아 나와 형을 때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지 3년 반. 나는 드디어 친어머니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자식을 당신 품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미용 기술을 배운 어머니는 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유가 되자마자 나를 먼저 데려갔다. 그렇게 나는 형과 생이별했다.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다. 검새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형과는 성인이 되었어야 죄해할 수 있었다. 세상은 암흑 그 자체였다. 나는 친어머니 품에 안겼지만 새어머니에게 당했던 학대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했다.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세상 모든 게 암흑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툭하면 문제를 일으켰다. 학대로 인한 기억들이 나를 올가맸기 때문에 점점 더 난폭해지고 극도로 예민해졌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으며 중학생 때부터는 아예 학업을 포기했다. 비슷한 친구들과 매일 어울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했다. 여기를 가도 싸움, 저기를 가도 싸움, 거저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파출소까지 들락거렸다. 어머니도 나 때문에 수시로 학교와 파출소를 드나드셔야 했다. 어머니는 선생님들에게, 경찰들에게, 맞은 아이의 부모님들에게 매번 눈물로 사죄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오히려 그런 어머니가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공부는 뒷전이었으니 당연히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이제 막 개교한 여러 동네에겐 내노라 하는 꼴통들이 모이던 학교였다. 이빨 첫날부터 싸움 없는 날이 없었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며 막장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 주중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휘저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광란의 폭주를 벌였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패싸움이었다. 파출소와 경찰서를 하도 들락거리다 보니 나는 어느새 우범 청소년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때문에 수시로 형사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지각과 개석을 반복했다. 영어 과목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나는 누구나 아는 이 당연한 사실을 29살 때 처음 알았다. 시험 기간에 누가 가장 빨리 찍고 잠을 자는지 내기를 했을 정도로 생각 없이 살았다. 수능 날에는 수능 날인 줄도 모르고 피자 배달을 하느라 수능 시험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너 이렇게 살면 사회에 나가서 쓰레기 취급밖에 못 받는다라는 담임선생님 말에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돈만 내면 100% 합격하는 지방전문대에 입학했다. 그러니 대학생활도 엉망이었다. 나는 책이라는 걸 그들도 보지 않았다.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다 게임 중독에까지 빠져 페인처럼 온종일 어두운 PC방에만 틀어박혀 살았다. 돌이켜보면 내게 있었던 일들과 내가 저질렀던 일들은 어머니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감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아픔이 너무나 버거웠다. 내게 세상에는 암흑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했지만 나는 세상이 두려웠다. 그렇게 누구에게라 할 것도 없이 발악하며 살던 어느 날 군대 영장이 날아왔다. 처음으로 책을 읽다. 어두운 인생의 빛 한 줄기가 나타나다. 나는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 내가 책을 처음 집어들었던 기억은 초등학생 때다. 어머니는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60권짜리 세계 위인전집을 사주셨다. 당시 우리 집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다. 어머니와 나는 따로 지낼 집이 없어 어머니의 미용실 한쪽에 검은 커튼을 치고 그 안쪽 공간에서 생활했다. 보일러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한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의존해야 했고 두꺼운 이불을 두 겹 세 겹 덮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런 형편에 20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이었다. 그만큼 자식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큰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제발 몇 페이지라도 좋으니 꾸준히 읽어보라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해버렸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책과는 더더욱 멀어졌고 20살이 되었어도 페인처럼 살았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꿈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루저처럼 시간을 죽이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군에 입대했다. 솔직히 어떻게 하면 군대에 가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군대 생활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경기도 양주에서 군 생활을 했다. 전쟁이 나면 즉시 전차와 장갑차를 이끌고 북으로 올라가야 하는 예비사단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훈련량이 굉장히 많은 부대였다. 게다가 당시의 군대는 지금처럼 자유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일이 있으면 쉬는 시간도 없이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내 손에 책 한 권이 들어왔다. 어떤 연유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 책에 빠져들었다.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에 대한 소설이었는데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정이 이입됐다. 게다가 워낙 흡입력이 좋은 책이라 뒷 이야기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절대로 책 읽을 시간을 주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니 신입 이등병인 30명이 넘는 고참들 사이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없는 일도 찾아서 하고 고참의 자비까지도 대신해야 하는 게 그 당시 이등병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책 내용이 너무 궁금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 두 가지 깨가 떠올랐다. 첫 번째는 책을 옷 속에 숨겨서 조금의 틈이라도 나면 읽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야간 근무 후 내무실로 복귀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이었다. 나는 작업시간 50분 후 주어지는 10분의 휴지 시간에도 화장실을 떼어가 옷 속에 있던 책을 꺼내 읽었고,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책을 읽었다. 그런 시간들이 모이니 몇 주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의 환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전투 독서를 시작하다. 한번 책에 재미를 붙이니 도저히 책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부대에 책이 있을 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다. 그래서 있는 줄도 몰랐던 책들이 눈앞에 환하게 펼쳐졌다. 매일 24시간을 생활하던 부대에 그렇게 많은 책이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읽을 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군 생활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았다. 실제로 책은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었다. 책을 읽을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세상은 어둡고 암울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책이 나를 긍정적인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다. 첫 책 다음으로는 기능 맹정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막일만 하며 살던 저자는 우연히 공장에 취직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당연히 그는 초고속으로 성장했고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능 맹장으로 우뚝 섰다. 부모님을 잊는 부분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5개 국어를 독학하는 모습에서는 말할 수 없는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또한 고장난 기계를 수십 번 수백 번 분해하고 조립하며 결국 새 제품과 같은 성능으로 고쳐내는 모습에서는 인간 성리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자의 모습에 나의 각오가 반추되어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제야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군대에 있는 책들을 전투적으로 섭렵해 나갔다. 입문서, 자기계발서, 소설, 경제, 경영서, 위원진, 고사성어집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물론 고참들이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야간 근무를 끝내고 읽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잠자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참들의 매서운 눈과 육체의 피로는 책을 읽고자 하는 나의 열정과 열망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읽고 기록하고 실천하다. 책이 주는 미션.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독서가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하던 저에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다면 그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만났다.
나는 그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책을 잘 읽어내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책을 읽고 좋은 구절을 기록하고 실천해야 할 미션을 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군대라는 조건 때문에 원하는 모든 걸 실천할 수 없었다. 그중에 내가 처음 시도한 미션은 바로 한자 공부였다. 그때까지 읽었던 몇몇 책들이 한자를 알아야 문장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70%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를 모르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독해력을 갖겠는가 라는 말에 크게 공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한자 공부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다시 부대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고 행정반에서 유레카를 외쳤다. 한쪽 벽면에 교육부 선정 1800 한자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책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자료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1800개의 한자를 모두 외워보자라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책을 읽고자 했을 때처럼 한자를 외울 방도를 모색했다. 공부의 기쁨을 맛보다. 나는 아침마다 행정반에 들어가 손바닥에 한자 2자를 적어놓고 공부에 나섰다. 몰래 책을 읽는 것보다 몰래 한자를 외우는 게 훨씬 용이했다. 펼친 손바닥을 들여다보면 끝이었으니까 무의미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공부하기에 채석하던 시간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한자를 눈으로만 익히다가 점점 중얼중얼 소리를 내면서 읽겠고 어느 순간부터는 쓰면서 외우기 시작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고나로, 당금이 있을 때는 당금으로 흙바닥에 한자를 써가며 외웠던 것이다. 그렇게 100일 정도 흘렀을까. 하루에 2자씩 외우던 한자는 5자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고사성어도 하나씩 추가되어 있었다. 그쯤 우연히 신문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다. 당시만 해도 신문에 한자가 많았는데 나는 한 번도 막히지 않고 기사 하나를 읽어내렸다. 그냥 한글처럼 읽었다. 소름이 돋았다. 공부의 힘을 처음으로 느낀 것이다. 나는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처럼 스스로에게 감동했다. 책에서 얻은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그때 확신했다. 나는 지금도 읽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일독 일행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거기서 익힌 좋은 습관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소중한 보물 3가지.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아껴라. 나는 군대에서 3가지 보물을 얻었다. 첫째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 둘째가 책 읽는 습관. 셋째가 인생의 멘토다. 나는 이 3가지 보물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대 배치를 받기 전까지 또라이로 통했다. 모난 성격이 군입대를 했다고 단번에 바뀔 리 없었다. 군대란 곳에 끌려왔다는 생각에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표출됐고 결국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자대 배치를 받고 야간 경계 근무가 일상이 되면서부터 나는 바뀌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고 먼 산만 바라보는 시간이 계속되니 문득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수많은 생각들이 교체했다. 그리고 결론은 늘 같았다. 난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왜 그렇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을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군 지휘관으로부터 소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군대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할 때 무엇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 말이 내 머리를 치는 것 같았다. 바로 저거야.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마치 운명처럼 2번째 선물 책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남들이 담배를 피우며 노닥거리는 시간에도 무조건 어디엔가 숨어서 책을 읽었다. 책은 더없이 소중한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그렇게 시작된 책 읽는 습관이 지금 내가 독서강으로 살아가는 밑바닥이 되었다. 군 지휘관의 말처럼 나는 독서라는 선물을 얻어서 제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군대에서 얻은 나의 마지막 보물은 바로 군대 동기. 그는 명문대생이었는데 나는 명문대에 다니는 사람을 군대에 와서 처음 봤다. 그러니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였다.
그와 나의 지식 차이는 어마어마했다. 그는 말도 잘했고 늘 차분했으며 글도 잘 썼다. 워낙 똑똑해서 간부들도 그를 쉽게 보지 않았다. 내가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작업할 때 그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았다. 내가 공부를 한다고 이 친구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와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배움의 중요성과 인생의 기본을 깨우쳤다. 그는 지금도 내게 큰 힘이 되어주는 친구이자 멘토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보물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보물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나 스스로도 멋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깨달았다. 1년에 520건은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제대 후 학교로 돌아온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복학 전에 1.74라는 학점에 무색하게 올 A 플러스로 졸업했다. 하지만 지방에 이름 없는 전문대를 졸업한 내가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진 내가 갈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트에 나의 단점과 장점을 적어내렸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나열했다. 그러다 운동이라는 단위에 펜이 멈췄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다. 그러니 체육 선생님이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았다. 거길로 최대 입시 학원에 들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에 전념했다.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 선생님들도 내게 그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욕심만 앞선 운동이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퇴행성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실명위기 앞에서 결국 체육학과 편입은 숲으로 돌아갔다. 워낙 열심히 노력했기에 실망이 컸다.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였다. 그런 나를 안타깝게 이긴 친구 하나가 경찰 공무원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의 범죄 기록이 발목을 잡았다. 합격된 사람 중 범죄 기록이 있어 합격이 취소된 전례가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그 기록들이 모두 없어졌다. 정말 막막했다. 10대와 20대를 싸움과 폭주, 게임으로 허비한 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책을 읽었고 자주 서점을 찾았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다.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완벽히 해낼 수 있으면 돈벌이까지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다 영어 공부법에 대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다. 최대 출신이었던 저자가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영어 강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그때 너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영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봐 라는 외침이 들렸다. 신기하게도 그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인생이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 나는 저자가 운영한 학원에 등록해 새벽 6시 40분부터 밤 10시까지 풀타임 강의를 들었다. 당시 나의 목표는 영어 정복이었다. 때문에 기초가 전혀 없는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하루에 공부해야 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영어 수업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자기 개발 관련 특강이었고 내가 흥미롭게 읽은 책의 저자가 강사였던지라 나는 기대를 가지고 특강을 들었다. 그리고 역시나 나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바로 매일 책 한 권을 읽는 사람의 이야기. 당시 나는 한 달에 평균 3권의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자부했던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지?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사나? 하긴 할 길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특강이 끝나자 나는 나도 모르게
하루에 책 한 권 읽기라는 미션을 실행하겠다는 오기로 똘똘 뭉쳐 있었다. 책을 그렇게 1년만 읽으면 인생이 혁명적으로 변할 것 같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일주일 동안 얇은 책을 한 권씩 읽다가 포기해버렸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책만 읽어나가다가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진 것이다. 해야 할 공부도 산더미인데 책 한 권 읽을 시간을 만든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하루에 책 한 권 읽는다는 건 불가능해. 그게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위로 섞인 냉소를 보냈고 나는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루에 책 한 권 읽기라는 미션을 수행해 보기로 다짐했다. 그 미션을 포기한 지 한 달 반 만의 결정이었다. 나는 처음에 실패를 발판 삼아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낭비하는 시간이 없는지 내 생활을 분 단위로 체크해 본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까지 모든 시간을 기록했다. 특히 그냥 흘러가는 조각 시간들을 확실하게 체크했다. 의외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았다. 나는 이 시간을 무조건 책 읽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평일에는 한 권, 주말에는 2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발전한 책 권용이 독서에 속도를 붙여주었다. 이렇게 꾸준히 9개월을 했을 때 나는 목표했던 365권을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는 520권의 책을 읽었다. 나조차 놀랍기만 한 수치였다. 억대 연봉이라는 기적. 노력한 만큼 되돌아온다. 1년 동안 520권의 책을 읽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강남의 영어 학원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원하던 일을 배울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다. 나는 내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렇게 맡은 강의를 열심히 진행하자 일한 지 3달 만에 3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게 되었다.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해줘서 강의비를 안 줄 수가 없네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당시 나의 영어 실력은 왕초보를 갓댄 상태였다. 실력은 초보였지만 나보다 더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게다가 누구보다도 영어를 못했고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하고 싶던 사람이 바로 나였기에 영어 학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보듬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초보가 시도할 수 있는 수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책에 대한 이야기, 독서법에 대한 노하우도 강의했다. 그러자 수강생이 계속 늘어났다. 월급도 점점 많아지다는 13개월 차이는 꿈에 그리던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다. 세금을 떼고도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통장에 찍혔을 때 나는 내가 드디어 뭔가를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해왔던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다. 번제 기록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대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월급만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아동을 정기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국내외 아동 40명을 후원할 수 있었다. 내가 기부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내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게 뜯는 사람들의 관심과 정성 어린 도움 때문이었으니 나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일부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새로운 도전. 하지만 영어 강사를 오래 하지는 못했다. 꿈이라고 생각했던 영어 강사를 하며 억대 연봉을 돌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 수업을 철저하기 위해 강의 준비에 시간을 쫓다 보니 정작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정체된 나의 실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게 마음이 편지 않았다. 게다가 영어 수업 중간중간에 책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마음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영어보다 책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책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수강생들이 독서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나의 독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즐거웠다.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 번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나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다시 맨 땅으로 뛰어나왔다. 조직에서 나왔으니 개인 브랜드가 필요했다. 하지만 내겐 책에 대한 독서법에 대한 어떤 타이틀도 없었다. 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전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만 명과 소통하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블로그를 시작했다. 블로그로 나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작정한 것이다. 매일매일 책 200권, 자기 개발 관련 글을 10개씩 올렸다. 긍정 명언과 영어 명언, 시간관리법, 독서법에 대한 포스팅도 결례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친 듯 블로그에만 매달렸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실망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3달이 지나자 많아야 5명이었던 하루 방문자 수가 3,000명으로 늘어났다. 드디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된 것이다. 그점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위한 일이다 라는 신념으로 독서 카페 어센피플도 만들었다. 블로그뿐 아니라 독서 카페를 운영하며 나만의 영역을 확고히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나는 어센피플을 만드는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함께 책을 읽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과도 소통하고 싶었다. 해서 글쓰기 모임, 문화유적 답사 모임, 사진 모임, 봉사 모임, 운동 모임, 영화와 공연 관련 모임 등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며 카페를 성장시켰다. 가치와 성장, 나눔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모임들이 체계가 잡히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 꿈을 찾기 위해, 일상의 무료함을 깨기 위해,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어센피플을 찾아왔다. 덕분에 인원도 채되지 않아 어센피플의 회원은 1만 명이 넘었었고 서로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는 모임으로 더욱 발전해 나갔다. 또한 청년들이 모여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다 보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책을 함께 읽으며 희망만 얻은 게 아니라 개개인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용기가 되어 많은 이들의 호응까지 얻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준 선물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